1943년 4월 어느 금요일 오후 스위스의 화학자 알베르트 호프만은 리스크르산 디에티라미드라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화학물질을 합성해냅니다. 하지만 점점 그의 정신이 멍해지고 눈앞에 형형색색의 줄무늬들이 어른거리기 시작해요. 호프만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화학물질 가루가 손에 묻어버렸는데 그걸로 내가 눈을 비볐나 보다. 그리고 곧바로 그 추측이 맞는지 검증해보기로 하죠. 4월 19일 월요일 호프만은 물 4분의 1잔에 화학물질 가루를 0.25mg 녹이고 단숨에 들이킵니다. 자전거를 타고 집에 가는 동안 눈앞에 색을 띤 줄무늬들이 다시 나타났고 시간의 흐름도 느려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에 들어선 호프만은 문장을 말하는 것조차 애를 먹습니다.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우유를 마시면 나을 것 같다고 말했고 그날 밤 호프만은 우유를 2리터나 마셨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죠. 이제 호프만의 눈에는 초자연적인 것들까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웃사람이 마녀로 보였고 악마가 나타나 호프만의 영혼을 내놓으라 합니다.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나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가 형형색색으로 바뀌는 생생한 이미지로 보였고요. 호프만의 창조물 리세그레산 디에티라미드는 결국 훗날 LSD로 알려지게 됩니다. LSD는 환각과 과대망상 등의 부작용이 있으며 투약만으로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LSD는 주로 환각을 보여주고 공감각을 일으키는데 투약자들은 소리를 볼 수 있다거나 색깔을 들을 수 있다고 묘사합니다. 하지만 LSD 없이도 공감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공감각자들은 작은 팔을 줄지어 만든 큰 살을 보여주면 전체에 초점을 맞추느냐 픽셀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림의 색이 바뀝니다. 롤리타의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긴 아 소리를 들으면 천연 건조된 나무 색깔이 떠오르는 반면 짧은 아 소리를 들으면 흑단의 검은색이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진한 보라색이에요. 제발 그렇게 너무 장미색으로 하지 마세요. 헝가리안 랩소디를 쓴 프란츠 리스트는 자기 음악을 틀린 색으로 연주한다고 오케스트라 단원들을 매번 혼냈고 단원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의 지휘를 받아야 했습니다.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방정식을 볼 때 N은 파란색으로 X는 초콜릿색으로 보았고요. 공감각 능력 있는 사람들은 도레미파솔 중 솔 음을 들을 때마다 후추 냄새가 코를 찌르기도 하고 숫자 5만 유독 빨갛게 보이기도 하죠. 공감각은 뇌에서 어떤 두 감각이라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청각 움직인 공감각을 느끼는 사람은 점이 여기저기로 움직이는 이런 화면 보호기에서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촉각 감정 공감각이 있는 사람은 실크를 만질 때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오렌지 껍질을 만지면 충격을 받고 양초를 만지면 부끄러워지고 데님을 만지면 시무룩해지기도 합니다. 촉각 미각 공감각을 느끼는 사람들은 주철 울타리를 만지면 짠맛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소리에서 색이 느껴지는 색소리 공감각이나 문자에서 색이 느껴지는 색 문자 공감각이 가장 흔한 종류의 공감각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한 이유는 바로 뇌의 지리학 때문입니다. 소리, 문자, 색을 분석하는 영역들이 서로 이웃에 있어서 쉽게 경계를 넘나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왜 LSD를 하거나 공감각 줘야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인간에게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수정 후 약 5개월 만에 1분마다 25에서 50만 개라는 놀라운 속도로 대부분의 신경세포가 완성됩니다. 신경세포들을 작은 도시들로 비유하자면 도시들을 연결하는 다리를 시냅스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신경세포들은 약 1만 개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고 다 큰 어른의 경우 1000억 곱하기 1만 약 1000조 개의 시냅스를 가집니다. 재미있는 건 2살 무렵의 아기의 시냅스 수가 성인의 2배인 2000조 개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2살 아기의 시냅스 수가 성인보다 많을까요? 아기의 뇌는 다양한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게 일단 많은 시냅스를 만듭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감각 영역들이 서로 뒤엉킬 수 있고 어쩌면 어린아이들은 항상 공감각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곧 뇌에서는 소위 시냅스 가지치기라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생후 2년 후부터 청소년기까지 뇌는 잘 사용하지 않는 영역은 제거하고 생존한 신경세포들은 더 치밀하게 강화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시냅스를 제거함으로써 에너지 소비가 줄고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가지치기 과정에 오류가 생긴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서로 다른 감각을 처리해야 하는 영역들 사이에 여분의 연결이 남아있을 수도 있겠죠? 한마디로 가지치기가 제대로 되었다면 공감각은 없었을 거라는 가설이죠. 1960년대 위스콘신주에 살던 로저 뱀은 퇴행성 눈병으로 양쪽 망막이 모두 손상돼 시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40년 후 뱀은 어느 뇌과학자가 만든 특별한 장비를 사용해봅니다. 전선 끝에는 우표만한 크기의 초록색 사각형 전극이 붙어 있었는데 이걸 혀 위에 고정시킵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자기가 촬영한 이미지를 이 전극으로 보내면 전극은 각각의 픽셀을 윙윙거리는 전기로 변환시킵니다. 흰색 픽셀은 혀를 굉장히 얼얼하게 하는데요. 검은색 픽셀은 아무 느낌도 주지 않았고 회색 픽셀은 중간색의 얼얼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한마디로 혀를 통해 본다는 것이 이 장비의 기본 개념이죠. 뱀은 움직이는 물체와 멈춰있는 물체를 감지하는 방법을 가장 빨리 터득했습니다. 카드도 무늬별로 분간하게 되고 간단한 장애물 코스도 헤쳐나갔습니다. 장비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뇌를 찍어본 결과 놀랍게도 시각과 관련된 뇌의 영역이 자극되고 있었습니다.
촉각TV라고 불리는 이 장비를 개발한 뇌과학자 폴 바크 이리타는 개인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요. 바크 이리타의 아버지 페드로는 뇌졸중을 겪고 반신불수가 되고 말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페드로는 재활 클리닉으로 갔지만 차도가 없자 의사들은 페드로의 뇌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면서 그를 요양원으로 보내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바크 이리타의 동생 조지는 아버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조지는 우선 아버지를 아기처럼 기어다니게 했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팔다리를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익히게 한 뒤 서서히 두 발로 일어서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현관을 셀고 냄비와 프라이팬을 설거지하는 것 같은 집안일을 시켰고, 처음에는 별 진전이 없어 보였지만 페드로는 아주 열심히 노력했고 마침내 뇌가 다시 가동했습니다. 그는 말하고 걷는 능력을 되찾았을 뿐 아니라 가르치던 일을 다시 시작했고 재혼도 했고요. 등산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페드로는 7년 뒤 콜롬비아에서 등산을 하다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부검 결과 뇌에서 옛 뇌졸중 흔적들이 광범위하게 발견되었는데요. 그의 뇌는 뇌졸중으로 손상된 부분을 우회해서 걷기와 말하기에 필요한 회로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신호가 A에서 B로 가는 대신 이제는 A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다시 B로 갔습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경로는 아니었지만 시간이 흘러 그 경로를 자주 사용하게 되자 점점 효율성이 높아졌고요. 수레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오가면 길에 바퀴 자국이 남죠. 신경세포의 신호 발사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뇌에 바퀴 자국이 생기고요. 그 경로를 따라 이동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채찍이 구역질 하품 같은 본능적인 반사작용을 조절하는 회로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뇌의 아랫부분, 뇌간이라는 곳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신경세포가 신호를 발사하면 나머지 모든 신경세포가 도미노처럼 그 뒤를 따라 신호를 발사하죠. 채찍이나 하품이 일어난 단계가 거의 변하지 않는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위쪽 뇌의 회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리는 어린이 한글 교본에서 강아지라는 문자를 보송보송한 네발동물 이미지와 강아지라는 소리와 연결짓는 방법을 터득했죠. 결국에는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자동적으로 나머지 두 가지가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뇌의 회로는 사용할수록 강화되고요, 사용하지 않을수록 약화됩니다. 이를 뇌의 가소성이라 부르는데, 음악인들의 청각피질, 운동피질 등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촘촘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 복잡한 런던 시내를 외워야만 영업할 수 있는 런던의 택시기사들 중 경력이 긴 기사일수록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더 큰 점 등이 가소성의 증거로 자주 꼽힙니다. 오늘 내용은 미국에서 과학을 가장 쉽게 전달하는 작가 샘 킨의 뇌과학자들을 참조했습니다. 어려운 뇌과학 지식을 흥미진진한 소설 읽듯이 즐길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